어린 왕자 14장. 다섯 번째 별은 무척 흥미로운 별이었다. 가장 작은 별이어서 가로등 하나와 그 가로등을 켜는 사람이 서 있을 만한 공간뿐이었다. 지낼 집도 없는 별에 가로등과 가로등을 켜는 사람이 어떤 필요가 있는 것인지 어린 왕자로선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어린 왕자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 사람도 어리석을 것 같지만 왕이나 허영쟁이 사업가나 술꾼보다 덜 하겠지. 적어도 그의 일은 의미가 있으니까. 가로등에 불을 켜는 건 마치 별이나 꽃에 새 생명을 주는 거고, 가로등에 불을 끄는 건 꽃이나 별이 잠들게 해주는 거니까. 이건 매우 아름다운 일이니 참으로 이롭고 좋은 직업이야. 그 별에 다가간 어린 왕자가 가로등 켜는 사람에게 공손히 인사를 건넸다. 안녕 아저씨, 왜 방금 가로등을 껐나요? 안녕, 좋은 밤이구나. 그건 이곳의 규칙이란다. 라며 가로등 켜는 사람이 대답했다. 규칙이 무엇이 있는데요? 가로등을 꺼야 한다는 규칙이지. 그럼 안녕, 좋은 아침이야. 그가 가로등에 다시 불을 붙였다. 그런데 왜 방금 또 불을 켜신 건가요? 그게 규칙이니까. 이해가 안 돼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굳이 이해할 필요는 없단다. 나의 규칙을 지키는 게 내 일이니 말이다. 그럼 안녕, 좋은 밤이야. 그러더니 그가 다시 가로등을 껐다. 그런 다음 그가 빨간 체크무늬 손수건으로 자신의 이마를 닦았다. 여기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무척 고된 일이란다. 예전엔 할만했었어. 아침에는 끄고 저녁에는 켜고 했었지. 그러니 낮 동안에는 쉴 수도 있고 나머지 밤 사이엔 잘 수도 있었으니까. 그럼 그 이후로는 규칙이 바뀌게 된 건가요? 애석하게도 규칙은 바뀌지 않았단다. 이 별은 수년간 점점 더 빨리 도는데 규칙은 바뀌지 않았어. 그래서요? 그래서 지금 이 별은 1분에 한 바퀴씩 돌고 있단다. 하루가 1분이라는 뜻이지. 그러니 내가 쉴 틈이 없어. 1분마다 가로등을 껐다 켰다 해야 하니까. 정말 이상하네요. 여기선 하루가 1분이라니. 이상할 건 없단다.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으니. 한 달이요? 그래, 30분이니 30일이지. 그럼 안녕. 그리고는 다시 가로등 불을 켰다. 어린 왕자는 그를 바라보았다. 어린 왕자는 자신의 규칙을 성실하게 지키고 있는 그가 사랑스러웠다. 그러자 예전에 자신의 의자를 끌어당기면서까지 지는 해를 마냥 바라보던 때가 떠올랐다. 그는 자신의 친구를 도와주고 싶었다. 아저씨가 쉴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난 항상 쉬고 싶단다. 가로등지기가 말했다. 역시 사람은 성실하더라도 게으름 피우고 싶을 수 있는 것이다. 어린 왕자가 말을 이어갔다. 이 별은 아저씨가 3걸음이면 다 돌 만큼 너무도 작아요. 그러니 천천히 걸어가시면 해가 항상 떠 있을 거예요. 그럼 걸으면서 쉴 수 있어요. 그러면 아저씨가 원하시는 만큼 낮이 계속되는 거잖아요. 내게 크게 도움은 안 되는구나. 내가 정말 원하는 건 잠을 더 자는 것이거든. 안타깝네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안타깝지. 안녕, 잘 잤니? 이렇게 말하고는 가로등에 불을 껐다. 어린 왕자는 다시 길을 떠나며 혼자 중얼거렸다. 지금껏 여행에서 내가 만났던 왕이나 허영쟁이, 술꾼, 사업가들은 가로등 켜는 아저씨를 보면 비웃겠지. 하지만 내게 전혀 우스꽝스럽지 않은 사람은 가로등 켜는 아저씨뿐이야. 저 아저씨만이 자신만의 일이 아닌 다른 일에 성실한
유일한 사람이니까. 어린 왕자는 그와 헤어지는 게 아쉬워 한숨 쉬며 다시 혼잣말했다. 내 친구로 삼고 싶은 유일한 분인데 그의 별은 정말 너무도 작아. 두 사람이 서 있을 자리도 없을 만큼. 어린 왕자는 하루 24시간 동안 지는 해를 무려 1440번이나 볼 수 있는 이 축복받은 별을 떠나야 하는 것이 너무도 아쉬웠다. 그것은 어린 왕자가 차마 자신에게도 고백하기 어려운 부분이었다. 15장. 여섯 번째 별은 10배나 더 큰 별이었다. 그 별에는 엄청나게 큰 책을 쓰고 있는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다. 탐험가분이 오셨군. 어린 왕자를 보자 그 할아버지가 큰 소리로 외쳤다. 어린 왕자는 탁자 위에 한쪽에 앉으며 약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벌써 꽤 먼 여행을 해왔기 때문이다. 그래, 어디서 오는 길이니? 라며 할아버지가 물었다. 이 큰 책은 뭐예요? 여기서 뭘 하고 계신 거죠? 어린 왕자가 물었다. 난 지리학자란다. 지리학자가 뭐예요? 바다와 강, 도시와 산, 사막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내는 학자란다. 정말 재밌네요. 멋진 직업인데요. 어린 왕자는 지리학자가 사는 별을 둘러보았다. 정말이지 이처럼 아름다운 별은 아직 본 적이 없었다. 정말 아름다운 별이네요. 여긴 바다가 어디 있나요? 난 모르겠구나. 지리학자가 대답했다. 네? 어린 왕자는 실망하며 다시 물었다. 그럼 산은요? 그것도 모른단다. 그럼 도시나 강들 그리고 사막은요? 그것도 역시 모른단다. 지리학자가 말했다. 아니, 할아버지는 지리학자라면서요. 물론 그렇지. 하지만 난 탐험가가 아니거든. 내겐 탐험가들이 정말 부족해. 도시와 강, 산과 바다, 해양과 사막을 찾는 건 지리학자가 하는 일이 아니야. 지리학자란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 한가로이 떠돌아다닐 수 없어. 그래서 잠시도 사무실을 비울 수 없단다. 하지만 탐험가들의 방문은 환영하지. 난 그들의 기억을 기록해서 남겨둔단다. 그들의 기억에서 흥미로운 게 있으면 우선 우리 지리학자들은 그 탐험가들의 성품부터 살피지. 그건 또 왜요? 만약 탐험가가 거짓말을 한다면 지리책에 큰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란다. 또 탐험가가 술을 잔뜩 마시기라도 했다면 더욱더 말이다. 아니, 왜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술은 사물을 두 개로 보이게 하거든. 그럼 지리학자는 뭣도 모르고 멀쩡히 잘 있는 산을 두 개로 기록하게 되지. 하긴 그런 사람을 알긴 알죠. 그는 나쁜 탐험가가 될 수도 있었겠네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래서 탐험가들의 성품이 착하면 좋지. 그러면 우린 그들이 발견한 것에 대해 더 조사하게 된단다. 그럼 직접 보러 가시는 건가요? 아니, 아직은 아니란다. 탐험가들에게 증거를 제시해달라고 하지. 예를 들면 그들이 큰 산을 발견했다고 하면 그 증거로 큰 돌을 가져와 달라는 식으로 말이다. 지리학자가 갑자기 자세를 고쳐잡았다. 참, 멀리서 왔다고. 너도 탐험가겠구나. 그럼 네가 살던 별에 대해 이야기해 주겠니? 지리학자는 자신의 공책을 펼치더니 연필을 깎았다. 그들은 일단 연필로 탐험가들의 말을 적다 탐험가들이 증거를 확실히 제시하면 그때 가서 잉크로 다시 적는다고 했다. 그래서? 지리학자가 물었다. 그렇게 재미난 곳은 아닌데
제 별은 아주 작아요. 화산이 3개 있어요. 2개는 활화산이고 사화산도 하나 있어요. 하지만 사화산이라도 언제 다시 불을 뿜을지는 모르지 않겠어요? 그렇겠구나. 지리학자가 말했다. 제겐 꽃도 한 송이 있어요. 우린 꽃은 기록하지 않는단다. 지리학자가 말했다. 아니, 왜요? 가장 예쁜 건데요. 꽃은 수명이 너무 짧기 때문이지. 수명이 짧다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지리학은 모든 학문 중에서도 가장 진지한 학문이란다. 시간이 흘러도 그 중요함이 달라지지 않지. 산의 위치가 바뀌거나 바다의 물이 말라버린다는 건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겠지. 그러니 기록해둘 가치가 있지. 지리학자는 영원한 것들만 기록한단다. 하지만 사화산도 언젠가 다시 불을 뿜을 수도 있어요. 어린 왕자가 끼어들며 말했다. 그런데 수명이 너무 짧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활화산이든 사화산이든 우리에겐 마찬가지란다. 중요한 건 그 산의 존재야. 산은 변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수명이 짧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요. 한 번 질문을 하면 물러나지 않는 어린 왕자가 거듭 말했다. 그건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진다는 뜻이란다. 그럼 제 꽃도 곧 사라진다는 말씀인가요? 물론이지. 내 꽃이 사라진다니 그 앤 세상에서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게 가시 4개뿐인데 그런 그녀를 혼자 두고 오다니. 어린 왕자는 처음으로 후회가 몰려왔다. 하지만 다시 용기를 냈다. 할아버지, 제가 가볼 만한 곳을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지구에 한번 가보렴. 평판이 좋더구나. 어린 왕자는 자신의 꽃을 떠올리며 길을 떠났다. 16장. 그렇게 해서 7번째로 여행하게 된 별은 지구였다. 지구는 지금까지 보아온 평범한 별이 아니었다. 지구에는 111명의 왕들이 있었다. 물론 흑인 왕들을 포함해서 또한 7,000명의 지리학자와 90만 명의 사업가들과 750만 명의 술꾼들, 그리고 3억 1,100만 명의 허영쟁이들을 포함해 전체 인구가 20억에 달하는 큰 별이었다. 전기가 발명되기 전에는 6개의 대륙에서 밤마다 가로등에 불을 켜는 사람만 해도 46만 2,511명에 달했다니 지구가 얼마나 큰 별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조금 멀리서 보면 그야말로 찬란한 광경이 펼쳐지는 것이었다. 가로등 켜는 사람들의 움직임은 마치 오페라의 발레단 같았다. 먼저 뉴질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가로등 켜는 사람들이 불을 밝히고 나면 잠을 자러 갔고, 이후 다시 중국과 시베리아의 가로등 켜는 사람들도 발레단이 무대에 춤을 추며 오르는 것 같다. 그들도 무대 뒤로 사라지면 러시아와 인도의 가로등 밝히는 사람들의 차례가 되었다. 그런 다음엔 아프리카와 유럽, 그런 다음 남아메리카로 이어져 북아메리카까지 옮겨갔다. 이 순서는 틀리는 법이 없었다. 참으로 장엄한 광경이었다. 다만 북극 가로등은 하나뿐이었는데 불을 밝히는 사람도 한 명뿐이었다. 그는 남극에 하나 있는 가로등을 밝히는 이의 동료였다. 이 둘은 다른 가로등 켜는 사람들보다 한가롭고 마음 편한 생활을 했다. 그들은 1년에 가로등을 2번만 켜면 되었기 때문이다. 17장. 말을 거창하게 하다 보면 허풍이 좀 들어가게 된다. 가로등 켜는 사람들 이야기를 했을 때 나 역시 그렇게 정직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지구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나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 사람은 지구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가질 우려가 있다. 사실 지구에서 사람이 사는 공간은
아주 좁다. 만일 육지에 거주하는 20억 명의 사람을 마치 지폐테처럼 바짝 가까이 세운다면 가로 세로 32km 넓이면 충분하다. 또 차곡차곡 쌓을 수만 있다면 태평양의 작은 섬이라도 사람들을 모두 쌓아놓을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어른들은 이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꽤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고 여길 테니 자신을 큰 바오밥 나무로 인식하거든. 그러니 어른들에게 뭔가를 납득시키려면 숫자를 언급하는 게 좋다. 그들은 숫자를 좋아하니까. 하지만 그런 지루한 계산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 쓸모없는 일이다. 차라리 날 믿어주길 바란다. 지구에 도착한 어린 왕자는 주변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 것에 무척 놀랐다. 다른 별에 잘못 온 건 아닌지 벌써 걱정이 되었다. 그때 모래바닥에 달빛이 비친 둥근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안녕? 어린 왕자가 위험을 무릅쓰고서 인사를 했다. 그래, 안녕. 뱀이 대답했다. 내가 온 이 별은 어떤 별이니? 어린 왕자가 물었다. 여긴 지구의 아프리카라는 곳이야. 뱀이 대답했다. 아, 그럼 지구엔 사람이 살지 않니? 여기가 사막이라서 그래. 사막엔 아무도 살지 않아. 지구는 무척 크거든. 뱀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돌 위에 앉으며 하늘 높이 올려다 보았다. 별들이 저렇게 반짝이는 건 누구라도 언제든 자신의 별을 다시 찾아낼 수 있도록 하려는 게 아닐까? 저기 내 별을 봐. 바로 우리 위에 있어. 하지만 너무 멀리 있지. 예쁜 별이구나. 그런데 넌 여기 왜 왔니? 뱀이 말했다. 어떤 꽃이랑 문제가 좀 있었거든.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아, 뱀이 말했다. 그리고는 둘 사이 침묵이 이어졌다. 사람들은 어디에 있니? 사막엔 우리만 있어 좀 외로운데. 어린 왕자가 다시 말을 꺼냈다.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외롭긴 마찬가지야. 뱀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뱀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는 말했다. 넌 참 재밌게 생겼구나. 손가락처럼 가늘잖니. 하지만 난 왕의 손가락보다도 힘이 세단다. 뱀이 말했다. 어린 왕자가 미소 지었다. 넌 힘이 그다지 센 건 아니지. 발도 없으니 여행을 다닐 수도 없고. 그래도 난 널 배로 갈 수 있는 것보다 더 멀리 데려갈 수 있어. 물어서 죽인다는 뜻. 뱀이 마치 금팔치처럼 어린 왕자의 발목을 휘감으며 이야기했다. 난 누구든 물기만 하면 자기가 왔던 곳으로 되돌려 보낼 수 있어. 하지만 넌 순수해. 다른 별에서 왔으니. 어린 왕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약한 아이가 바위투성이인 땅에 있는 걸 보니 참 가엾어 보이는구나. 언젠가 네 별이 무척 그리워지면 얘기해. 내가 널 도와줄 수 있을 거야. 나라면 할 수 있거든. 아,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 그렇지만 넌 항상 수수께끼 같은 말만 하는구나. 난 그런 수수께끼를 모두 풀 수 있어. 뱀이 말했다. 그들은 다시 입을 다물고 말았다. 18장. 어린 왕자는 사막을 가로질러 걸었지만 만난 것이라고는 꽃 한 송이뿐이었다. 꽃잎이 3개인 조용하고 다소곳한 꽃이었다. 안녕?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안녕? 꽃이 대답했다. 사람들은 어디에 있니? 어린 왕자가 공손하게 물었다. 그 꽃은 언젠가 큰 상인 행렬이 지나가는 걸 본 적이 있었다. 사람들? 그땐 그들이 67명쯤 되어 보였어요. 수년 전 얘기죠. 하지만 사람들을 찾긴 쉽지 않을 거예요. 바람과 함께 떠돌아다니거든요. 사람들에겐 뿌리가 없기에 늘 힘들게 방랑하는 거예요. 잘 있어. 어린 왕자가 말했다. 네, 안녕히 가세요.
꽃이 대답했다. 19장. 어린 왕자는 높은 산에 올라왔다. 어린 왕자의 별에서 산이라고는 무릎까지 오는 3개의 화산이 전부였다. 가끔 그는 사화산을 의자로 사용하곤 했다. 이렇게 높은 산이라면 온 별과 온 사람들을 다 내려다볼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가 본 거라고는 뾰족하게 솟은 바위로 된 산봉우리들 뿐이었다. 안녕. 어린 왕자는 무작정 말을 걸어보았다. 안녕, 안녕, 안녕. 메아리가 들려왔다. 누구 있나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누구 있나요? 누구 있나요? 누구 있나요? 메아리가 또 들려왔다. 친구가 되어주세요. 너무 외로워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외로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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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아리가 들려왔다. 정말 이상한 별이야. 이곳은 너무 건조하고 뾰족뾰족하고 재미가 없어. 사람들은 상상력도 없나 봐. 내 말만 되풀이하잖아. 내 별에 있던 꽃은 그래도 항상 먼저 말을 걸어줬는데. 20장. 어린 왕자는 모래길과 바위, 눈 위를 오랫동안 걸어서야 마침내 길을 발견해 접어들 수 있었다. 길이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안녕?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곳은 장미꽃이 가득한 정원이었다. 안녕? 장미들도 대답했다. 어린 왕자는 장미를 바라보았다. 놀랍게도 자신의 꽃을 꼭 닮은 장미들로 가득했다. 너희들은 누구니? 놀란 어린 왕자가 물었다. 우린 장미들이야. 아, 그래? 어린 왕자는 무척 당황스러웠다. 그의 꽃은 온 우주에서 자신이 유일한 장미라고 말했는데 지금 보니 똑같은 꽃들이 이 정원에만 5,000송이가 피어있지 않은가. 어린 왕자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의 꽃이 이걸 본다면 무척 상심할 거야. 너무 당황해 헛기침하거나 창피함을 벗어나기 위해 죽은 척할지도 몰라. 아니면 자존심이 너무 크게 상해서 내가 오히려 자책감을 느끼게 하려고 정말로 죽으려 할지도 몰라. 그때 어린 왕자가 다시 혼잣말했다. 단 하나뿐인 꽃을 가지고 있어 부자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그저 흔한 장미 한 송이를 소유했던 거잖아. 내 무릎 높이밖에 안 되는 3개의 화산, 더구나 그중 하나는 어쩌면 영영 꺼진 화산일 테고. 내가 가진 것들이 겨우 이 정도라면 난 더 이상 훌륭한 왕자도 될 수 없을 거야. 그리고는 어린 왕자는 풀밭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다. 21장. 그런데 이때 여우가 나타났다. 안녕? 여우가 말했다. 안녕? 어린 왕자는 공손히 대답하며 돌아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나 여기 있어. 사과나무 아래에.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넌 누구니? 참 귀엽구나.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난 여우야. 그럼 나와 놀아줘. 지금 난 정말 슬프거든.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난 너랑 놀아줄 수 없어. 난 아직 길들여지지 않았거든. 여우가 말했다. 아, 그럼 미안. 잠시 생각해보더니 어린 왕자가 덧붙였다. 근데 길들인다는 게 뭐야? 넌 여기 사는 아이가 아니구나. 뭘 찾고 있니? 여우가 말했다. 난 사람들을 찾고 있었어. 근데 길들인다는 게 뭐야? 사람들은 총으로 사냥을 하러 다니니 정말 무서워. 사람들은 또 닭을 기르기도 하지. 닭이 내 유일한 닭이야. 너도 닭을 찾고 있었니? 아니, 난 친구를 찾아다니고 있었어. 그런데 길들인다는 게 무슨 의미야? 잊혀지지 않도록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야. 여우가 말했다.
관계를 맺는다고? 그래, 넌 내게 그저 어린 소년일 뿐이야. 다른 수많은 어린 소년들과 같은 그냥 소년 말이야. 그러니 나도 내가 굳이 필요한 건 아니야. 너도 마찬가지로 내가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난 너에게 그저 수많은 여우들 중 하나일 뿐이거든. 하지만 네가 나를 길들이면 우린 서로를 필요로 하는 사이가 돼. 그리고 넌 내게 이 세상 유일한 것이 되지. 나도 너에게 이 세상에서 유일한 것이 되고.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나에겐 꽃이 한 송이 있었는데 내 생각엔 그 아이가 날 길들인 것 같아. 그럴 수도 있겠지. 지구에는 온갖 일들이 다 벌어지니까. 아, 지구에 있는 애가 아니야. 어린 왕자가 말했다. 여우에겐 이 말이 무척 흥미로웠다. 그럼 다른 별에 있단 말이니? 그 별에도 사냥꾼들이 있니? 아니, 그럼 좋은데? 그럼 닭은? 없어. 세상에 완벽한 곳은 없구나. 여우가 못내 아쉬워했다. 하지만 여우는 곧 자기 얘기로 돌아왔다. 내 삶은 단조롭단다. 난 닭을 쫓아다니고 사람들은 날 쫓아다니지. 모든 닭은 서로 비슷해. 모든 사람이 서로 비슷하게 닮은 것처럼 말이야. 그래서 난 실증이 나려던 참이야. 하지만 네가 날 길들인다면 내 삶엔 햇빛이 비치는 것처럼 환하게 될 거야. 난 많은 발자국 소리들 속에서도 네 발자국 소리를 알게 될 거고, 다른 이들의 발자국 소리는 날 땅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지만 네 발자국 소리만은 마치 음악처럼 날 굴 밖으로 불러낼 거야. 저기 봐. 저기 밀밭 보이지? 난 빵을 먹지 않으니 저 밀밭은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러니 밀밭을 봐도 나에게선 어떤 생각도 떠오르지 않아. 정말 슬픈 일이지. 그런데 넌 금빛 머릿결을 가졌으니 네가 날 길들인다면 모든 게 경이로워질 거야. 저 밀밭들이 금빛으로 익어갈 때면 난 널 떠올리게 될 거야. 밀밭을 지나는 바람 소리에도 난 설레게 될 거야. 여우는 입을 다문 채 오래도록 어린 왕자를 바라다보며 서 있었다. 그러니 날 길들여줘. 여우가 말했다. 그럴게. 하지만 난 시간이 많지 않아. 난 친구도 많이 만나야 하고 배워야 할 것도 많으니까. 어떤 것이라도 길들이지 않고는 그걸 정말로 알 수는 없어. 사람들은 이제 뭔가를 정말로 알게 될 시간이 없어졌어. 상점에서 물건 살 때도 이미 진열되어 있는 것들만 사지. 하지만 친구를 파는 상점이 없으니 더는 친구도 없는 거지. 만약 네가 친구를 원한다면 나를 길들여 보렴. 어떻게 하면 되는데? 어린 왕자가 말했다. 인내심이 필요할 거야. 처음에는 내게서 좀 떨어진 곳에 앉아줘. 저기 풀밭이 좋겠다. 내가 널 힐끔 곁눈질로 쳐다보면 너도 날 힐끔 봐줘. 아무 말 없이 말이야. 말이란 오해가 생기는 근원이니까. 그러니 매일 네가 조금씩 더 가까이 다가와서 앉아준다면 좋을 거야. 매일 같은 시간에 와주면 더 좋아. 예를 들어 오후 4시쯤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4시가 가까워 올수록 난 더 행복할 거고 4시가 되면 흥분해서 가만히 앉아있지 못할 거야. 아마 그 행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게 될 거야. 하지만 네가 아무 때고 찾아온다면 난 언제 내 마음을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지. 그래서 의식 같은 것이 필요한 거야. 의식이 뭐야? 어린 왕자가 물었다. 그것도 역시 너무 쉽게 잊혀지는 것이지. 의식이란 어느 하루를 다른 날들과는 다른 특별한 날로 만드는 거지.
그건 시간이 될 수도 있어. 예를 들어 사냥꾼들 사이에서도 의식이 있어. 그들은 목요일이면 마을의 아가씨들과 함께 춤을 추러 가. 그러니 목요일은 내게 얼마나 행복한 날이니? 내가 포도밭을 거닐어도 아무도 날 신경 쓰지 않아. 사냥꾼들은 그날 종일 춤을 추고 있을 테니까. 하지만 사냥꾼들이 아무 때고 춤을 추러 간다면 매일 같은 날일 테니 난 하루도 쉴 수 없게 될 거야. 그렇게 어린 왕자는 그 여우를 길들이게 되었다. 그리고 떠날 시간이 되자 여우가 말했다. 눈물이 나오려고 해. 어쩌면 이건 네 탓이야. 네가 나보고 널 길들여 달라고만 하지 않았어도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야. 그래. 그런데도 울 거라고? 어린 왕자가 말했다. 물론 그랬을 거야. 여우가 말했다. 결국 아무것도 달라진 건 없어. 아니, 이젠 저 밀밭의 색깔이 달라졌어. 결국 그걸 얻은 거지. 그런 다음 여우가 덧붙였다. 가서 정원의 장미들을 다시 보고 오렴. 그러면 너의 장미가 이 세상에 하나뿐인 것을 이해하게 될 거야. 그러고 다시 돌아와 내게 작별 인사를 한다면 내가 한 가지 비밀을 선물해 줄게. 어린 왕자는 다시 정원의 장미들을 보러 갔다. 너희들은 내 장미와 전혀 닮지 않았어. 너희들은 아직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도 너희들을 길들이지 않았고 너희들 역시 아무도 길들이지 않았지. 내 여우도 너희와 닮았어. 처음에는 그 여우도 수많은 다른 여우들과 같았어. 하지만 그중 한 여우와 난 친구가 됐지. 이제 그 여우는 내게 특별한 친구가 됐으니 이젠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여우가 된 거야. 그러자 장미들은 무척 당황스러워했다. 너희들도 물론 아름다워. 하지만 텅 비어 있어. 아무도 너희들을 위해 죽을 리 없지. 물론 내 장미도 지나가는 사람에겐 그냥 장미일 뿐 너희와 똑같다고 생각할 거야. 하지만 나에겐 그 장미가 너희 모두보다도 더 소중해. 내가 그 꽃에 물을 뿌려준 이후로, 그리고 유리덮개를 씌워준 이후로, 바람막이를 설치해준 이후로, 나비가 될 두세 마리를 제외한 다른 벌레들을 잡아준 이후로 그 꽃은 나의 얘기를 들어주었고 날 칭찬해 주었고 내게 자랑질을 해주었고 심지어 입도 꾹 다물곤 했지. 이따금. 그때부터 그 꽃은 나에게 있어 세상에서 하나뿐인 장미가 된 거야. 어린 왕자는 여우에게 다시 돌아왔다. 잘 있어.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래, 잘 가. 참, 선물하기로 했던 비밀을 알려줄게. 아주 간단해. 그건 마음으로 볼 때 더 잘 보인다는 거야. 가장 중요한 건 눈으로 보이지 않는 법이야. 가장 중요한 건 눈으로 보이지 않아. 어린 왕자가 기억에 담아두려는 듯 되뇌었다. 네 장미가 그토록 소중한 이유는 네가 그 꽃을 위해 들인 시간 때문이야. 내 장미를 위해 들인 시간 때문이라고. 역시나 기억에 담아두려고 말했다. 사람들이 이 진리를 쉽게 잊는다고 해도 넌 잊어버리면 안 돼. 네가 길들인 것에 대해서는 영원한 책임이 따르게 되는 거야. 그러니 넌 네 장미에 대해 책임이 있어. 난 내 장미에 대해 책임이 있어. 기억하기 위해 어린 왕자가 다시 한번 되뇌었다. 22장. 안녕하세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안녕. 기차의 선로 변경 통지원이 대답했다. 아저씨는 여기서 뭘 하고 있나요? 기차에 탄 승객들을 1000명씩 나누고 있단다. 승객들이 타고 오는 기차를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보내지. 그때 환한 불빛을 켠 특급 열차가 천둥 같은 굉음을 내며 지나가는 바람에 작은 통제실이 흔들렸다.
저 사람들은 무척 바쁜가 봐요. 뭘 찾아가는 걸까요? 그건 기관사도 모를 거야. 기차 선로 변경 통제원이 말했다. 또다시 반대쪽 방향에서 두 번째 기차의 불빛이 번쩍하고 빛나더니 쏜살같이 지나갔다. 벌써 돌아왔어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조금 전에 그 기차가 아니라 다른 기차가 엇갈려 지나간 거란다. 자신들이 사는 곳이 만족스럽지 않아서일까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내는 곳에서는 만족하기 어려운 법이란다. 기차 선로원 변경 통지원이 말했다. 곧이어 세 번째 기차가 불을 밝히며 또 한 번 천둥 같은 굉음을 내며 지나갔다. 저 사람들은 이전 기차에 탄 승객들을 쫓아가는 건가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그게 아니란다. 그들은 누굴 쫓는 게 아니야. 대부분의 승객은 자고 있거나 하품을 하고 있지. 아이들만이 창문에 코를 대고 창밖을 내다보는 거란다. 자신들이 찾는 게 무엇인지 아는 건 아이들 뿐이에요. 그래서 헝겊 인형을 잃어버리기라도 하면 그 인형을 몇 시간이나 찾아 헤매기도 해요. 결국 그 아이에게 인형은 정말 중요한 것이 돼요. 그러니 누군가 그 인형을 빼앗기라도 하면 펑펑 우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아이들은 행복한 거야. 기차 선로 변경 통제원이 말했다. 23장. 안녕하세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안녕. 상인이 답했다. 그 상인은 갈증을 풀어주는 완벽한 알약을 팔고 있었다. 한 알만 먹으면 일주일은 목이 마르지 않는다는 알약이었다. 왜 그걸 파세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시간을 굉장히 절약해주기 때문이지. 전문가들의 계산에 의하면 이 알약 하나로 일주일에 53분을 절약해준단다. 그럼 그렇게 아낀 53분으로 뭘 하는 건가요? 원하는 다른 일을 하면 되지. 어린 왕자는 이렇게 생각했다. 내게 53분이 생긴다면 우물을 향해 천천히 걸어갈 텐데. 24장. 비행기 고장으로 사막에서 머문 지도 8일째 날이 되었다. 나는 마지막 남은 물 한 방울까지 마시며 상인 이야기를 들었다. 아, 너의 이야기는 정말 아름답구나. 그런데 난 아직도 비행기를 못 고치고 있는데다 이제 마실 물도 다 떨어졌어. 우물로 천천히 걸어갈 수만 있다면 그게 더 행복하긴 하겠다. 내 친구 여우는 이렇게 말했어요. 어린 친구, 지금은 여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야. 왜요? 그 전에 우리가 먼저 목이 말라 죽을 테니까. 내 말을 알아듣지 못했는지 어린 왕자는 이렇게 말했다. 곧 죽게 되더라도 친구를 가지게 된 건 좋은 일이에요. 저는 여우를 친구로 둘 수 있었다는 게 정말 기뻐요. 이 아이는 지금이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구나. 타는 갈증도 배고픔도 전혀 못 느끼는 건지 그냥 약간의 햇빛이면 그에겐 충분한 걸까? 나는 생각했다. 하지만 날 보던 어린 왕자가 내 그런 생각에 답했다. 저도 목말라요. 우리 우물을 찾아봐요. 나는 그만 맥이 풀려버렸다. 이 광활한 사막 한가운데서 무작정 우물을 찾아 나선다는 것은 당치도 않은 소리다. 하지만 우리는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몇 시간을 아무런 말 없이 걸었다. 곧 해가 지고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갈증에다 열까지 있어 별들이 꿈속처럼 느껴졌다. 어린 왕자가 했던 이야기들은 내 머릿속에서 춤을 추는 듯 했다. 너도 목이 마르니? 내가 그에게 물었다. 그는 내 질문에 말이 없었다. 그저 이렇게 말했다. 물은 마음에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와닿지 않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굳이 더 질문할 것도 없었다. 어린 왕자도 이젠 지쳐 있었다. 어린 왕자가 피곤했는지 주저앉았다. 나도 그의 옆에 가 앉았다. 잠시 후 그 아이가 말했다. 별들이 아름다운 건
보이지 않는 꽃 한 송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 나는 말없이 달빛 아래 펼쳐진 무수한 모래 언덕을 바라보며 말했다. 사막은 아름다워요. 어린 왕자가 덧붙였다. 그건 사실이었다. 나는 항상 사막을 동경했다. 모래 언덕 위에 앉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그런데도 사방의 침묵 속에서 환하게 빛을 발한다. 사막이 아름다운 건 그 사막이 어딘가에 우물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모래사막의 이 신비로운 광채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문득 깨닫고는 깜짝 놀랐다. 내가 어릴 적 오래된 집에 살던 집에는 어딘가에 보물이 감춰져 있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다. 물론 누구도 그걸 발견하지 못했다. 누구도 굳이 찾아 나서지 않았다. 하지만 내 집 어딘가에 보물이 묻혀 있다는 건 내 어린 시절의 전체에 광채를 뿌려줬고 내 마음 깊은 곳에 신비한 비밀의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 그래, 맞아. 집이건 별이나 사막이건 진정한 아름다움은 눈에 안 보이는 법이지. 아저씨가 나의 여우와 같은 말을 하다니 정말 기뻐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이내 어린 왕자는 잠이 들었다. 난 그 아이를 품에 안고 다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난 가슴이 벅차올랐다. 마치 부서지기 쉬운 소중한 보물을 안고 있는 것 같았다. 지구에서 이보다 더 연약한 것은 없을 것 같은 느낌이었다. 달빛에 그 아이의 창백한 이마와 감은 두 눈과 바람에 산들거리는 머릿결을 보며 혼자 이야기했다. 눈에 보이는 건 곁가지뿐이야. 정말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린 왕자의 반쯤 열린 입술이 살며시 미소를 지었다. 난 혼잣말했다. 자는 어린 왕자에게서 이토록 강렬히 감동한 이유는 자신의 꽃 한 송이에 대한 이 아이의 충실함 때문이야. 램프에 타오르는 불꽃처럼 이 아이에게선 장미 한 송이가 빛나고 있어. 심지어 잠든 와중에도. 난 이 순간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꺼지기 쉬운 램프불을 보호해야만 한다고 느꼈다. 한 줄기 바람에도 꺼질 수 있는 이 아이 말이다. 그렇게 무작정 밤새 걷던 나는 우연히도 동틀 무렵 우물을 발견하고야 말았다. 25장. 사람들은 서둘러 기차를 타고 가면서도 정작 자신들이 무엇을 찾아 나서는지 몰라요. 그저 자기 주변을 맴돌고 또 맴돌 뿐이죠. 그러더니 어린 왕자는 덧붙였다. 그건 다 쓸모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찾은 그 우물은 사하라의 다른 우물들과 달랐다. 사하라의 우물들은 모래에 구멍 하나만 간단히 파놓은 것이었다. 하지만 우리가 찾은 이 우물은 마을의 우물과 닮아 있었다. 물론 근처에 마을이 있을 리가 없지만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 이상하네. 내가 어린 왕자를 보고 말했다. 모든 게 다 있어. 도르래며 물통에다 밧줄까지. 어린 왕자가 웃었다. 그러더니 손을 뻗어 밧줄을 잡더니 도르래를 잡아당기기 시작했다. 그 순간 마치 오래도록 바람이 없어 자고 있던 풍차가 삐걱댐에 되살아나던 듯 그 도르래도 삐걱삐걱 소리를 내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 소리가 들려요? 우물이 깨어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 아이가 힘을 쓰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았다. 이리 주렴. 그건 네가 당기기엔 너무 무거울 것 같다. 난 그 물통을 천천히 잡아당겨 우물 위로 끌어올렸다. 그 사이 도르래에선 연신 소리가 나며 노랫소리를 내 귓가에 들려주었다. 고요히 출렁이는 물 위로 흔들리는 햇살이 보였다. 저 목말라요. 물 좀 주세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난 그제야
어린 왕자가 원하던 게 무엇이었는지 떠올랐다. 난 물통을 들어 그 아이의 입가에 가져다 주었다. 그 아이는 두 눈을 감은 채 물을 마셨다. 마치 축제나 명절 때처럼 즐거웠다. 그 물은 이전에 마시던 어떤 물보다도 더 값진 무언가가 있는 듯했다. 별빛 아래 밤새 걸어온 길과 도르래의 노랫소리를 들으며 그 도르래를 내 두 팔로 끌어올린 노동의 결과였기에 내가 어렸을 적 크리스마스 트리의 불빛과 자정에 모인 사람들의 음악 소리들, 함께 주고받았던 행복한 웃음으로 인해 내가 받았던 선물이 더욱 빛나던 것과 같았다. 아저씨의 별 사람들은 한 정원에서만 5,000송이가 넘는 장미를 키우면서도 정작 자신들이 찾던 것을 얻지 못해요. 그래, 찾지 못하지. 내가 대답했다. 그렇지만 그건 장미 한 송이나 물 한 모금에서도 찾을 수 있던 거였어요. 그래, 맞아.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 찾아야 해요. 나도 물을 마셨다. 한결 숨쉬기가 편해졌다. 동이틀 무렵의 모래사막은 흡사 벌꿀색이었다. 나는 이 꿀빛깔에도 행복을 느꼈다. 괴로워해야 할 이유가 대체 어디에 있겠나? 아저씨가 했던 약속 지키셔야 해요. 어린 왕자가 내 옆에 다시 앉더니 말했다. 무슨 약속? 아시잖아요. 제 양에게 씌울 입마개를 그려주는 거. 저는 제 꽃을 보호할 책임이 있어요. 나는 내 호주머니에서 그림 몇 장을 꺼냈다. 어린 왕자가 그걸 보더니 웃으며 이야기했다. 아저씨가 그린 바오밥 나무는 너무 못 그렸어요. 마치 양배추 같아요. 그래? 내 그림 실력에 바오밥 나무만큼은 잘 그렸다고 뿌듯해했었는데. 아저씨가 그린 여우는 귀가 너무 길어서 뿔 같아요. 어린 왕자가 다시 웃었다. 이거 좀 심한데? 난 속이 보이는 보아뱀과 안 보이는 보아뱀밖에 그려본 적이 없는걸. 그건 괜찮아요. 그래도 아이들은 다 알아보는걸요. 나는 입마개를 그려주었다. 그 입마개 그림을 건네주는 마음이 아파왔다. 그래, 이젠 어떻게 할 거니? 어린 왕자는 내 말에 답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내일은 제가 지구에 온 지 1년이 돼요. 그러다 잠시 말을 멈추곤 그 아이가 말했다. 이 근처에 떨어졌는데. 어린 왕자가 얼굴을 붉혔다. 왠지 모르게 서글펐지만 다른 의문이 떠올랐다. 그럼 일주일 전 내가 너를 처음 봤던 아침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1000km나 떨어진 곳에서 그것도 혼자 있는 널 만난 게 우연이 아니었구나. 네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니? 어린 왕자가 다시 얼굴을 붉혔다. 그래서 난 잠시 머뭇거리다가 이 말을 덧붙였다. 아니면 1년이 된 걸 기념하려고? 어린 왕자가 다시 얼굴을 붉혔다. 그 아이는 묻는 말에 대답하는 법이 없었다. 하지만 그 아이의 얼굴이 붉어질 때면 그건 꼭 내게 네라고 말하는 거란 생각이 들었다. 어쩐지 이거 겁나는데? 하지만 이번엔 그 아이가 대답해 주었다. 아저씨는 이제 일해야 하니 기계로 다시 돌아가야죠. 저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내일 저녁 이곳으로 다시 돌아와 주세요. 하지만 난 안심할 수가 없었다. 아니, 용기가 나지 않았다는 말이 어울렸다. 여우 이야기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서로에게 길들여지면 눈물 흘릴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26장. 우물가엔 오래되어 무너진 돌담이 있었다. 다음 날 저녁 내가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어린 왕자가 다리를 흔들며 그 돌담에 앉아있는 것이 멀리서부터 보였다. 그리고 그 아이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
넌 기억나지 않아? 정확히 여기는 아니야. 아마 다른 목소리가 대답을 한 모양이었다. 왜냐하면 어린 왕자가 곧 이렇게 대꾸했기 때문이다. 그래, 그날 말이야. 하지만 여긴 아니야. 나는 그대로 돌담을 향해 계속 걸어갔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고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어린 왕자가 다시 대답하는 게 들렸다. 그야 물론이지. 모래에 남긴 내 발자국이 어디서 시작하는지 잘 봐. 넌 그냥 거기서 날 기다리면 돼. 오늘 밤에 내가 거기 갈 테니까. 난 돌담 20m 앞까지 왔지만 여전히 누구도 보이지 않았다. 잠시 잠자코 있던 어린 왕자가 다시 말했다. 네 독은 좋은 독이니? 날 너무 오래 아프게 하지 않을 자신이 있어? 나는 가슴이 두근거려 걸음을 멈췄다. 하지만 여전히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이제 됐으니까 가봐. 내려가고 싶어. 그제야 난 고개를 낮추어 돌담 아래를 본 순간 깜짝 놀랐다. 어린 왕자 앞에 단 30초면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노란 뱀 하나가 머리를 꼿꼿이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바로 호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내며 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내 발소리를 들은 뱀은 마치 분수에 물줄기가 떨어지며 없어지듯 모래 속으로 스르르 사라졌다. 서두르지도 않고 쉬쉬하는 가벼운 쇳소리를 내며 돌틈 사이로 미끄러지듯 유유히 사라진 것이다. 난 돌담에 이르자마자 얼른 어린 왕자를 팔로 안으며 받쳐들었다. 어린 왕자는 눈처럼 창백해져 있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이니? 지금 뱀과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니? 그 아이가 입고 있던 고깔 달린 금빛 목도리를 풀어주었다. 그런 다음 관자놀이를 물로 적셔주고 또 면목은 먹여주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더 물어볼 엄두도 나지 않았다. 그는 진지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며 내 목을 두 팔로 감싸 안았다. 총에 맞아 다 죽어가는 작은 새의 맥박 같은 그의 심장 소리가 전해왔다. 아저씨가 고장난 그 기계를 다 고쳤다니 기뻐요. 이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네요. 그걸 어떻게 한 거니? 도무지 고쳐질 것 같지 않던 비행기를 마침내 고치는 데 성공했다고 알리려 왔던 참이었다. 어린 왕자는 내 무릎엔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덧붙였다. 나도 오늘 집에 가요. 그런 다음 침울한 목소리로 말했다. 훨씬 더 멀고 더 힘든 곳으로요. 나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난 그를 어린아기처럼 품에 꼭 안아주었다. 하지만 내가 그럴수록 그 아이는 뭔가 거부할 수 없는 심연으로 깊이 빠져들고 있는 것 같았다. 어린 왕자는 넋이 나간 듯한 표정으로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저씨가 그려준 양들도 있고 이제 양을 넣어둘 상자와 입마개도 있고 그리고 쓸쓸히 미소를 지었다. 한참을 기다렸더니 간신히 그 아이의 몸이 조금씩 따뜻해지는 것이 느껴졌다.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분명 그 아이는 정말 무서웠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데도 지금 살며시 웃고 있는 것이다. 오늘 밤엔 더 무서울 거예요. 그 말에 나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만 같았다. 가슴속에선 한없는 한기가 느껴졌다. 어린 왕자의 웃음소리를 다시는 들을 수 없다는 생각에 견딜 수 없었다. 그의 웃음소리는 내게 사막의 오아시스와도 같았기 때문이다. 얘야, 네 웃음소리가 듣고 싶구나. 하지만 그 아이는 이렇게 말했다. 오늘 밤이면 1년이 돼요. 그럼 작년에 제가 떨어졌던 그곳 위로 제 별이 떠오를 거예요. 얘야,
뱀이나 약속 장소, 별에 대한 이야기들은 나쁜 꿈 같은 게 아니었니? 그는 내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물론이지. 꽃도 마찬가지야. 제가 어떤 별에 있는 꽃을 좋아하게 되면 저는 밤마다 밤하늘을 즐겁게 올려다볼 거예요. 그럼 모든 별들마다 꽃이 피어 있을 테니까요. 그렇고 말고. 물도 마찬가지예요. 아저씨가 내게 준 물 한 모금은 음악 같았어요. 기억하시죠? 도르래와 밧줄로 끌어올린 정말 맛있는 물이었어요. 그래. 아저씨, 오늘 밤 별들을 봐주세요. 내 별은 너무 작아서 어느 별이 제 별인지 보여드릴 순 없어요. 그래서 더 좋아요. 제 별이 아저씨에게는 이제 수많은 별들 중 하나가 될 거예요. 그럼 아저씨는 그 별들을 올려다보고서 별들이 이제 아저씨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선물을 드릴게요. 어린 왕자가 다시 웃었다. 아, 얘야. 난 너의 그 웃음소리가 정말 좋아. 그게 바로 제 선물이에요. 우리가 마셨던 그 물과 같을 거예요. 무슨 말이니? 모든 사람에겐 자신의 별이 있지만 사람들마다 그 별이 모두 같은 의미를 가지는 건 아니에요. 여행하는 이들에게 별은 길잡이가 되고 몇몇에겐 고작 작은 불빛에 지나지 않죠. 그리고 몇몇 학자들에겐 별들은 어려운 문제일 테지만 사업가에겐 금과 같아요. 하지만 별들은 모두 말이 없어요. 아저씨는 이제 그 누구도 갖지 못한 별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니? 아저씨가 밤하늘을 바라볼 때면 저 별들 중 하나에 제가 살고 있는 걸 알게 됐으니 웃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이제 아저씨는 모든 별들을 보면서 미소 짓게 되실 거예요. 웃음을 줄 수 있는 별들을 가지게 된 거죠. 어린 왕자가 또 웃었다. 그리고 아저씨의 슬픔이 나아지게 되면 슬픔이란 늘 시간과 함께 사라지는 법이니 저를 알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저씨는 언제까지나 제 친구일 거니까요. 저와 함께 웃고 싶어질 거고요. 가끔 창문을 열면서 하늘을 보며 웃고 있는 아저씨를 보며 친구들이 놀라겠죠? 그럼 친구분들께 이렇게 말해주시면 돼요. 그래, 나는 별을 보면 항상 웃음이 나와 라고요. 그럼 그들이 아저씨가 미쳤다고 생각할지도 제가 너무 짓궂은 장난을 친 건가요? 어린 왕자가 또 웃었다. 별이 아니라 웃을 줄 아는 작은 종들을 잔뜩 들인 셈인가요? 어린 왕자가 다시 웃었다. 그러더니 다시 심각한 얼굴로 말했다. 오늘 밤엔 오지 마세요. 난 네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제가 아파 보일 거예요. 거의 죽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건 원래 그러니 오지 마세요. 오실 필요 없어요. 난 네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어린 왕자는 걱정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물론 그 뱀 때문이에요. 뱀이 아저씨를 물면 안 되잖아요. 뱀들은 나빠요. 그냥 장난삼아 아저씨를 물 수도 있어요. 네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어린 왕자는 잠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안심이 되는 모양이었다. 하긴 두 번째 물 땐 더 이상 독이 없으니. 그날 밤 나는 어린 왕자가 길을 떠나는 걸 보지 못했다. 그는 소리 없이 슬그머니 떠나버렸다. 내가 간신히 뒤쫓아 그 아이와 다시 만났을 때 그는 무언가 굳게 결심한 듯
빠르게 걷고 있었다. 아, 여길 오시다니. 그 아이는 내 손을 잡으며 무척이나 걱정하며 힘들어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아저씨 마음이 많이 아플 텐데. 제가 죽은 듯이 보이겠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시겠지만 그곳은 너무도 멀어요. 내 몸까지 가져갈 수 없어요. 너무 무겁거든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젠 그건 제가 버린 허물처럼 보일 거예요. 낡은 껍질이니 슬픈 건 아니에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아이는 조금 풀이 죽은 듯 보였다. 하지만 다시 기운을 내려고 애썼다. 알잖아요. 괜찮을 거예요. 저도 별들을 볼 거예요. 그럼 모든 별들이 녹슨 도르래가 달린 우물들로 보일 테니 그럼 그 모든 별들이 내게 마실 물을 부어줄 거예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면 정말 재미날 것 같아요. 아저씨는 5억 개의 작은 종들을 가지게 되고 저는 5억 개의 샘들을 가지게 되는 거니. 그리고는 그 아이 역시도 말이 없었다. 그가 울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제 다 왔어요. 여기서부턴 혼자 갈게요. 어린 왕자는 무서워서 주저앉고 말았다. 아저씨, 제 꽃 말인데요. 저는 제 꽃에 책임이 있어요. 그 앤 너무 약해요. 너무 여려서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거라곤 가시 4개가 전부인 아이예요.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던 난 주저앉고 말았다. 그 아이가 말했다. 이젠 다 됐어요. 그 아이는 잠시 머뭇거리다 다시 일어섰다. 그리고는 한 걸음 내디뎠다. 나는 더 이상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 아이의 발목 근처에서 노란 빛이 반짝였을 뿐이었다. 잠시 동안 그 아이는 그대로 멈춰 서 있었다.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 아이는 그렇게 나무가 쓰러지듯 조용히 쓰러지고 말았다. 모래 때문에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았다. 27장. 지금은 6년이 지난 얘기다. 나는 아직 누구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내가 다시 살아온 걸 본 친구들은 기뻐했다. 나는 슬펐지만 그들에게는 이렇게 말할 뿐이었다. 좀 피곤해. 지금은 그나마 슬픔이 조금 안정되었다. 그 말은 아직 완전히는 아니란 뜻이다. 하지만 어린 왕자가 자기 별로 잘 돌아갔다는 건 알고 있다. 왜냐면 동틀 무렵 주변을 살펴봤지만 어디에도 어린 왕자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무거운 몸은 아니었으니 그때부터 밤하늘 별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게 좋아졌다. 아차 싶은 생각이 떠올랐다. 어린 왕자에게 양의 입마개를 그려주며 그만 깜빡 잊고 가죽끈을 달아주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어린 왕자는 어떻게 양의 입에다 마개를 달아준단 말인가? 그 아이의 별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양들이 그 꽃을 먹어버린 건 아닐까? 하면서 혼자 궁금해했다. 때로는 그렇진 않았을 거야. 어린 왕자는 분명 자신의 꽃을 매일 밤 유리덮개로 덮어주었을 거야. 그리고 양들도 잘 살폈을 테고. 이런 생각을 하고 나면 나는 행복해지면서 기분도 좋아졌다. 모든 별들이 내게 살며시 미소 짓는 기분이었다. 또 어떤 때는 언제고 한 번쯤은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걸로 끝인데. 어느 날 저녁 어린 왕자가 유리덮개를 씌우는 걸 깜빡했다면, 그리고 밤사이 양이 상자에서 나왔다면 그 꽃을 하는 생각이 들면 그때는 모든 별들이 눈물로 변하는 것이었다. 이건 정말 신기한 일이다.
왜냐하면 나와 같이 어린 왕자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겐 우주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별의 양이 장미 한 송이를 먹었는지 아닌지에 따라 세상이 온통 달라진다니 말이다. 하늘을 보고 양이 꽃을 먹었을까? 먹지 않았을까를 생각해보자. 그러면 그것에 따라 모든 것들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보게 될 것이다. 이 중요한 걸 어른들은 예나 지금이나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 아래의 사막 그림은 내게 있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면서도 슬픈 풍경이다. 앞에서 한 장 그렸던 것과 같은 장소를 여러분께 한 번 더 분명하게 보여드리기 위해 다시 그렸다. 어린 왕자가 지구에 왔다가 떠난 곳이다. 언젠가 여러분들이 아프리카 사막으로 여행하게 된다면 이 장소를 알아볼 수 있도록 이 풍경을 잘 보아두기 바란다. 그리고 만약 정말로 우연히 이곳을 지나게 된다면 제발 부탁드리니 너무 서둘러 지나가지 말고 잠시 저 별빛 아래 바로 이 장소에서 기다려 보시기를 바란다. 그때 한 아이가 여러분께 다가오며 웃는다면 황금빛 머릿결을 가진 그 아이가 여러분들이 던진 질문에도 잘 대답해 주지 않는다면 그 아이가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부디 친절을 베풀어 내게 위로의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란다. 어린 왕자가 다시 돌아왔다고.